우리 이거 두 번째 거 해봅시다. 두 번째 거. 요거 하고 문학할게요. 선생님은 인문지문이 제일 싫어. 인문지문은 너무 정보가 많아. 읽어야 될 게. 그치? 막 특히 막 사상가들 여러 명 나올 때 있잖아. 얘들 좀 약간 그렇지. 그치? 근데 연결만 잘 시키면 돼. 비슷한지 다른지 다른 점은 어떤 점인지 이런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 볼까요? 철학사를 살펴보면 동양과 서양은 시간과 공간의 공유나 교섭이 거의 없었지만 비슷한 사유 체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동서양이 비슷한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언어의 차이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철학사의 발전 과정에 등장한 동서양의 여러 개념과 논쟁들은 많은 유사성. 그러니까 언어의 차이는 있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나 논쟁들, 얘들은 유사해, 비슷해. 유사성을 보여준다. 중세 서양 철학의 보편 논쟁과 중세 중국 철학의 이기론 논쟁이 그 대표적인 예래. 두 번째 문단 볼까? 소크라테스는 개념만이 보편성을 지니며 그러면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네. 보편성이 있고 참다운 인식의 대상이 된다. 개념이 이러한 생각을 이어받아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한 사람 플라톤.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랑 비슷한 입장이죠.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의 특징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거야. 요거랑 이상 세계는 불변적이야. 요거의 반대네. 완벽해. 요게 존재하는 이데아가 바로 이상 세계입니다. 이상 세계. 요 두 개를 구분했어. 현실 세계와 이데아를 구분한 거야. 근데 이데아는 이상 세계. 똑같은 말이죠. 그는 이데아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시간과 공간에 얘의 특징이네.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고 단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야. 추상적 개념이 아니야.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의 특징이죠. 즉 모든 사물의 본질인 이데아가 먼저 존재해. 자, 계속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본질이고 얘가 먼저 존재하고 그 본질이 나중에 인간에 의해서 현실 속의 개별적 사물들로 불완전하게 구현되는 것. 얘가 먼저 존재하고 인간에 의해서 개별적 사물들로 불완전하게 구현되는 것. 이렇게 본 거다. 따라서 이데아는 현상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개개 사물의 원형이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자의 개념이 나오지. 보편자의 특징은 개개 모든 사물의 원형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이런 게 보편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국가는 이데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의 왕.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데아랑 보편자랑 그리고 이 보편자를 실현하는 것도 누구야? 철학자 왕이 통치자가 되어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플라톤의 입장이었습니다. 얘는 이데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데아의 특징 혹은 이런 보편자의 특징은 이런 것들 불변적이고 완벽한 거고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죠? 신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 실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실제해? 요렇게
이렇게 먼저 존재해서 인간에 의해서 개별적 사물들로 불완전하게 구현되는 거다. 그치? 자, 오! 누구 거를 먹었어? 다른 애 거야? 이번 주에 교육청 모의고사 보는 거 알지? 이게 알고 있어? 교육청 모의고사 보는 거 알고 있어? 방금 알았어? 그럼 미리 답 외워서 지금 영어 단어 부정행위 때문에 난리 났는데 또 교육청 모의고사 부정행위 하면 또 큰일 나겠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교육청 모의고사 뭐 쌤이 아직 안 풀어봤는데 그 등급컷을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다 잘라야 돼 대통령이. 교육청 관계자들 그 모의고사 출제한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근데 지금은 쌤은 살짝 그래. 너희들이 지난번 버프도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독서를 한두 지문씩 못 푼 애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일단 쉽건 어렵건 다 푸는 걸 목적으로 삼아. 문학에서 틀려도 된다. 너무 답이 안 보이면 그냥 찍고 넘어가고. 문학에서 요건 것 같다. 그냥 감으로 찍으라는 거야. 감. 일단 다 읽고 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여기 아무튼 여기 볼게. 이데아에서 시작된 보편자의 개념은 철학사에서 철학의 역사, 오랜 기간 관심의 영역이었고 스콜라 철학 시대에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스콜라 철학 시대 논쟁의 대상이었대. 뭐가? 보편자의 개념. 쟁점은 이 논쟁에서의 쟁점이 뭐야?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야. 의견이 갈리는 부분. 보편자가 개별자보다 앞서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럼 요거는 개별자가 먼저 앞서서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보편자와 개별자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편자와 개별자. 근데 이 개별자 괄호치고 개체라고 돼 있어. 개체. 보편자는 뭐였지? 아까 얘가 개체라면은 보편자는 한 단어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 앞문단 봐봐요. 앞문단 보니까 개념이야. 개념.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개념. 얘기지.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개체보다 앞서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자가 개별자보다 앞서서 존재한다. 그럼 요거는 보편자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지. 보편자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야. 이런 견해를 실제론이라고 하고 보편자가 개별자보다 뒤에 존재한다라는 견해. 그럼 뭘 중요시하는 거야? 개별자를 중요시하는 거야. 요게 바로 유명론이야. 그래서 요거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중시하는 게 실제론. 요거를 중시하는 게 유명론. 오케이? 전자가 뭐야? 실제론. 보편자의 실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사유질서이며 보편자의 실제성을 부여하는 거야. 후자 유명론이죠. 유명론은 보편자를 관념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 보편자는 그냥 이름에 불과해. 이 얘기는 뭐야? 실제성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전개된 보편 논쟁은 이와 같은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중세 이후에 요거에 관한 논쟁이 엄청 많았나 봐. 그치? 중세 이후에. 넘어가 볼까요? 풀면서 넘어갈까? 응? 내용치 먼저 볼까요? 7번에 1번 볼까? 7번에 1번.
소크라테스는 보편성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보편성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맞아, 틀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보면 되잖아. 개념만이 보편성을 지닌다. 그지? 보편성이 개념에 존재한다. 맞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아직 알 수 없고요. 4번도 할 수 있지. 4번 유명문자 보편자를 관념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름으로 보았다. 이거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포인트를 찾는 게 아니지. 그지? 어디에 있어? 저기 뒤에 기업법과 기업. 보편자와 개별자에 대한 관심은 중세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가 근세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시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 논쟁은 근세 철학의 발전을 계기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가 알맞지 않은 게 되는 거지. 중세 시대에 활발했어요. 자, 그 다음 중세 시기 보편 논쟁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주된 관심사는 신의 존재 문제. 신이 존재하냐 아니냐. 자, 스코투스는 보편자가 개별자의 앞선데, 그러니까 이 스코투스는 어떤 입장이야? 실제론의 입장이야. 그치? 실제론의 입장. 그러니까 이 실제론의 입장들 누구 있어? 뭐 소크라테스 뭐 간단하게 나왔지만 혹은 플라톤 그리고 스코투스 이런 사람. 개별자에 앞서고 보편 개념은 초월성을 가진 신에게서만 연유된 것이다. 신에 의해서 보편적인 개념이 나타난다는 거야. 신은 초월성을 가진 거고. 안셀무스는 신이 절대적인 존재로 어떠한 개별적 존재보다도 우월해. 신이 절대적인 존재고 우월한 존재야. 그러면은 스코투스랑 비슷하지. 그래서 안셀무스도 비슷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들의 앞서 존재하며 그들 누구 개별적 존재보다 앞서 존재하며 인간의 모든 의식은 신앙에 종속되어야 한다. 인간의 의식은 신앙에 종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고, 이처럼 실제론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얘는 친절한 글이네. 실제론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 사물들은 불완전해. 신의 이성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만이 참된 것이야. 근데 이 보편적인 것은 어디에 존재해? 신의 이성 속에 존재하는 것. 보편적. 자, 이러한 실제론에 도전한 대표적인 인물이 로스켈리누스죠. 그러면 도전했으니까 반대되는 거야. 실제론에 반대되는 입장. 그럼 로스켈리누스는 유명론인 것 같아. 그에 의하면 현실이란 개별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었을 뿐, 자, 현실은 개별자들에 의해서 구성. 보편자는 인간이 창안한 이름이나 칭호에 지나지 않는다. 보편자는 그냥 이름이나 칭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름에 불과하다. 이게 앞에 나왔던 거잖아. 그치? 유명론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실 세계는 개별자들의 세계야. 경험 세계야. 경험 세계. 두 가지 특징입니다. 즉, 경험 세계가 아닌 것, 경험할 수 없는 것. 이것은 관념의 산물이야. 관념. 이를 가리켜 실제한다고 말할 수 없다. 관념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여기서의 현실은 실제론자들이 얘기하는 현실은 다 신이 개입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얘기고, 보편자의 세계야. 요거는 개별자의 세계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경험이 아닌 것은 다 실제하지 않는다. 자, 보편자가 낱말에 불과하다. 이 낱말이란 건 이름이야. 이름.
보편자가 낱말에 불과한 것으로 하얀색이나 인간다움 등의 이름은 존재하지만 현실 속에 실제하는 것은 흰 말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개별자일 뿐. 현실 속에 실제하는 것은 개별자뿐이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야? 보편자야. 보편자는 이름으로 존재해.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자뿐이야. 자, 아벨라르는 이러한 대립을 중재하는 거네요. 중재. 그지? 그러면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저기 문제를 보면 6번에 4번 보면은 6번에 4번에서 서양의 보편 논쟁 과정에서 언급된 상반된 주장 나왔죠. 상반된 주장 나왔고 요거를 지금 중재하고 있는 게 누구? 아벨라르. 그러면 이 아벨라르는 요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중재하는 게 절충하는 거야. 절충. 싸우지 마. 아무튼 말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4번은 동양 사상의 관점이 아니잖아. 얘는 서양 사상가잖아. 그지? 그래서 4번은 앞에서 땡이에요. 절충은 맞아요. 자, 그래서 아벨라르는 보편이 존재하다. 보편이 존재해. 이건 보편자 입장이죠. 보편자 입장. 자립하는 게 아니라 개체 안에 있는 거야. 요거는 누구의 입장이랑 비슷할까? 유명론의 입장이 되겠지. 중간적인 입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실제론이나 운명론과는 거리를 둔 게 아벨라르입니다. 훗날 이러한 보편 논쟁을 유명론의 입장에서 주도한 인물 오컴이야. 그 오컴은 어떤 입장? 유명론이야. 유명론. 오컴. 오컴은 신안에 존재하는 관념들이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제라는 이전 스콜라 철학자들의 견해. 자, 여기부터 여기는 스콜라 철학자들, 보편자들이지. 보편자. 실제론이라고 할게요. 실제론. 요런 견해를 거부하고 그것들은 요런 것들 신안에 존재하는 관념들, 자 요런 것들은 이름에 불과하다라는 게 오컴의 입장입니다. 지식과 신앙을 갈라놓는 그의 유명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랑 신앙을 분리한 거야. 갈라놓은 거야. 그의 유명론은 신의 존재와 그 인식에서 개개인의 신앙 및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대. 신의 존재 그리고 그 인식에서 신앙 및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읽을 수 있냐면은 앞에서 이성과 신앙, 지식과 신앙을 갈라놓았대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신앙이지. 그럼 이성은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지식으로 바꿀 수 있어. 강조함으로써 르네상스 이후 종교개혁과 근대윤리사상이 싹트는데 중요한 역할. 종교개혁이랑 근대윤리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누가? 오컴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7번에 2번도 잠깐 볼까요? 7번에 2번 보니까 실제론자들은 신의 절대성을 전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죠. 신은 절대적인 존재야. 절대적인 존재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답을 찾았지. 자, 9번 볼게요. 9번. 오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지식과 신앙이 분리되어야 한다. 지식과 신앙을 갈라놓은 유명론이니까 맞네요. 그 다음 2번. 신에서 연유된 보편 개념의 실제성을 의심했다. 어디 갔지? 실제라는 견해를 거부했죠. 그치? 그래서 얘도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고. 3번. 보편자는 개별자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개별자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아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보편자는 개별자 밖에 보편자랑 개별자가 지금 구분된다는 거잖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그럼 요거는 실제론의 입장. 그래서 3번이 알맞지 않고
4번 임의적 기호에 불과하다. 임의적 기호 이름 같은 거라는 거지. 이름 혹은 어디 갔어요? 그냥 이름으로 보면 돼. 이름. 이름이니까 기호로 보는 거고. 요거 아까 이건 독립적인 거는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적이라는 거는 실제론의 입장이고. 그다음 5번은 종교개혁과 근대윤리사상의 발판이 되었다는 마지막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은 저기 보기 문제를 볼 수 있겠죠. 근데 글만 엄청 짜증나게 돼 있어요, 얘는 사실. 근데 이것도 이제 읽으면서 또 연결을 시켜봅시다. 자, 서구에서 서양에서 보편 논쟁이 한창일 때 중국의 남송에서는 주의가 출현하여 이기 개념을 정립했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일종의 보편 논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기 개념. 이게 보편 논쟁. 다만 서구의 보편 논쟁이 창조주인 신의 존재 증명에 집중된 것은 서양 철학에서의 입장이고, 중국의 성리학 이론은 이와 기의 운동 여부, 요게 중요한 관심이 대상이 됐습니다. 동양에서는. 자, 이는 하나의 도덕 법칙, 교제 원칙, 행위 규칙, 추리 원리로 취급된다. 그런 점에서 이는 어떤 개체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개체가 없었을 때에도 존재하는 근본의 법칙이야. 혹은 원리야. 그럼 여기서 이가 뭐랑 비슷해? 이 보편자랑 비슷하지. 동양 철학에서 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는 형 이상의 도야. 사물을 생성하게 하는 근본이야. 이러한 점에서 이는 여기 나오네. 보편자의 성격을 지닌다. 친절하네요. 반면 기는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며 현상계,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 현상계의 작용이고요. 형 이하의 그릇이야. 형 이상의 반대말이네. 그리고 너희들 요런 말 나올 때 형 이상이랑 형 이하, 형 이상학적 혹은 형 이하학적, 요거는 우리가 딱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형 이상학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도 돼. 추상적이다. 형 이하학적은 구체적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천상계가 형 이상학적 공간이면은 지상계는 형 이하학적 공간. 이런 식으로 천국, 지옥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얘는 형 이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상위 개념인 것 같아. 이가 요거랑 비슷한데 기인 것 같습니다. 기. 자, 동시에 사물을 생성하는 도구야. 사물을 생성하는 도구. 아까 얘는 근본이었는데 얘는 도구예요. 물론 기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를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개별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상계에서 감각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것이야.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개별자에 가깝다. 개별자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개별자랑 기가 비슷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주의는 이가 사물보다 앞서서 존재해. 자, 주의의 입장인데 이가 사물보다 앞서서 존재하고 이는 사물 위에 존재해. 자, 그래서 실제론과 통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주의도 여기는 실제론과 비슷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성리학을 받아들인 조선의 학자들 또한 이와 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퇴계 이왕 이를 하나의 살아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가 능히 운동하는 존재로서 지묘한 작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기가 상호 발동 혹은 발현한다는 호발설을 주장한 게 퇴계야. 퇴계. 주의와 퇴계의 주장은 모두 보편자를 중시하는 실제론에 가까워요. 퇴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나 율곡은 그러나니까 반대되는 입장이겠지.
이가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아벨라르의 견해에 더 가까운 주장. 그 율곡은 중재하는 입장이네. 그지? 중간적인 입장.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이가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율곡입니다. 율곡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가요? 마지막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보편자와 개별자에 대한 관심은 중세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근세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시들해졌어요. 근세 철학에서는 근세 철학에 대한 얘기네. 중세 철학에서와 달리 경험과 합리라는 문제에 관심. 경험 그리고 합리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편 중국의 그래서 경험과 합리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시들해졌다는 거야, 그렇지? 한편 중국의 이기로는 남송주의 시대 이후에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가 명나라 때 양명학과 청나라 때 고증학의 도전을 받으며 조금씩 사라져갔다. 동서 철학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보편자와 개별자에 대한 탐구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야. 의미는 있어. 의미는 남아있다. 보편 논쟁은 인간 지성의 활동을 형이상적인 철학에서 경험과학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개인과 사회의 수많은 철학적 논의의 기초가 되었다. 바로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 보편 논쟁의 의. 그래서 6번부터 보니까요. 6번에 1번은 보편 논쟁의 쟁점을 소개한 거 맞아요. 근데 동양사상적 관점에서 각 쟁점을 비판했다. 여기서 지울 수 있죠. 지금 유사성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문단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유사하다는 거는. 2번은 보편 논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분석한 거 맞는 것 같아. 요게 동양사상에 미친 영향. 요것도 바로 지울 수 있는 게 역시 첫 번째 문장에 서양 사상에 있던 게 동양 사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슷한 사유 체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뭐한테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건 바로 다 지울 수 있는 거라. 3번 보니까 여러 견해가 제시가 됐죠. 여러 사람들 나왔고 이와 관련된 동양 사상과의 유사성을 밝혔다. 그래서 3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넘겨서요. 8번을 보니까 8번. 우리 9번, 10번부터 먼저 할까? 10번. 기억의 이유. 기억. 왜 시들해졌는지. 그럼 요거야, 요거. 요거 때문에 요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잖아. 그지? 요거랑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2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중세 철학에서는 서양의 중세 철학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는 요거와 다르게 경험과 합리라는 문제에 관심을 뒀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8번. 윗글의 플라톤과 비교해서 보기에 나타난 율곡 중간적인 입장이었지. 율곡의 견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인데, 볼게요. 그래서 일단 율곡은 지금 두 개를 중재하는 입장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갖지 않으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 형체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만물의 법칙이야. 한편 기는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진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끊임없이 변화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어쩌고저쩌고 물질적인 요소야. 물질적인 요소.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런 성질이 다른 거잖아, 그지?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 공통점이야. 이와 기의 공통점. 다른 성질을 갖는 거는 차이점이야. 이와 기의 차이점.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두 개가 같이 더불어 존재.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요 얘기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거.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과 일반인은 기질의 차이가 있어요. 성인과 일반인 기질의 차이가 있지만 기의 차이는 있어. 동일한 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도 탁한 기질을 정화해. 안 좋은 거지, 그지? 자,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선한 본성을 회복. 좋은 거예요. 이것들은 회복하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일반인도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양론, 이게 율곡이 얘기한 수양론입니다.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고 천도, 하늘의 이치를 실현해서 이상사회를 이루려는 경세론. 이게 이 수양론이 경세론입니다. 이게 좀 사회의 문제점 다 제거하고 천도를 실현해서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게 경세론입니다. 1번부터 보니까요.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적 요소와 분리되지 않았고, 일단 율곡의 이의 관점 뭘까? 물질적 요소가 뭔데? 기잖아. 기가 물질적 요소라고 돼 있지. 이와 기가 분리돼 있니? 더불어 실제로 존재하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건 살짝 말만 바꾸면 돼. 물질적 요소가 기야. 그러면 기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맞죠? 율곡은 맞지? 그럼 플라톤은 저기 어디니? 몇 번째야?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이데아가 먼저 존재하고, 인간에 의해서 뭐 개별적 사물들도 불완전하게 구현되고, 얘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본 거지.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한 게 되는 거고, 2번은 율곡의 성인은 수양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군. 자, 여기서 어디 갔니? 성인. 율곡의 성인은 수양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 아니죠. 일반인도 요렇게 하면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지. 그럼 여기 이렇게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일반인은 수양을 한 거지. 그래서 2번 X. 율곡에 있는 제약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했다. 제약이 없다라고 했죠. 제약이 없다. 이는. 그래서 X. 그 다음 4번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본성을 지녔다. 아니죠. 성인과 일반인은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본성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본성은 다르지 않아서 본성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지. 이걸 회복하면 돼. 그래서 4번도 X. 5번 이상사회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에서 바로 지울 수가 있죠. 이상사회 실현이 가능하다.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풀었지? 안 푼 문제 없죠? 자, 쌤이 준 프린트를 프린트 공승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준 문학 프린트. 공승은 극갈래지만 중요한 작품이야. 그래서 이건 좀 하는 거.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 오래된 절에 사는 14승의 삼위승 도념, 얘가 중심인물이죠. 어린 승려야.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서울에서 죽은 아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내려온 미망인이 뜻이 뭔지 아니? 남편이 죽은 여자를 미망인이라고 해요. 자, 미망인은 이런 도념에게 애틋한 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수양 아들로 삼아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 주지신 주님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도념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 승낙하지 않아요. 한편 절 근처에서 덫에 걸린 토끼가 발견되어 주지가 도념에게 이를 추궁하자 초부는 나무꾼 몰라도 됩니다. 그냥 초부가 자신이 했다고 하며 도념 대신 누명을 쓰면서 도념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왜? 승려잖아. 동승이니까, 그지? 토끼를 죽였다는 건 살생을 한 거니까 혼날 수 있었는데 위기를 모면하고, 하지만 관세음 보살상 뒤에서 죽은 토끼가 다시 발견되면서 주지 스님은 도념에게 크게 화나요. 도념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토끼를 잡아 어머니의 털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 그랬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털 목도리는 토끼 털 목도리겠지? 응?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거고, 이 말을 듣고 미망이는 동정심의 눈물을 글썽이는데, 이 도념이라고 하는 예를 중심으로 몇 명이 나오지?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미망인이 있고 초부가 있고 주지 스님이 있고 그리고 미망인의 어머니가 나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도념이라고 하는 애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냥 단지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얘는 스님인데 어떤 인간적인 그리움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종교적인 입장이 되는 거고, 여기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입장,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둘 사이에서의 갈등 관계가 나타나요. 미망인의 문은 이쪽 편, 독실한 불교신이다. 알겠지? 자, 그럼 주지 스님은 얘 속세로 내려가면 안 돼, 절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망인은 제가 데려가서 살게요, 죽은 아들 대신 키울게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 주지 스님은 그런 나쁘고 미망인은 착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지 스님도 긍정적인 인물이고 다 도념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도념이를 위해서. 어차피 내려가서 어머니를 만나도 얘는 상처받고 다시 돌아올 것 같거든. 아예 안 내려가는 게 낫다 라고 지금 말리는 거야. 알겠지? 미망이는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줄게. 이 초부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계속 도념이를 편들어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지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거 없는 사람 누구라고? 이거 우리 동행이랑 윤동주의 병원 이런 거 있는 거 지금 없는 사람 없어도 돼. 굳이 안 갖고 와도 돼.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있어? 동행. 옛날에 했다고? 쌤이랑 수업했다고? 이거 수업은 안 했잖아, 쌤이 지난주에. 괜찮아? 없어? 동승 한번 읽으면서
누가 없다 그랬지? 어렵지 않지 읽기는, 그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념이 미망인한테 매달리면서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응, 염려 마라. 염려 마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가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면요, 친정모, 이 친정모가 미망인의 엄마야, 미망인. 못한다. 넌 얘 하는 짓을 지금도 지금껏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이러니? 무슨 짓 했지? 도념이가? 토끼 죽이고 이런 거. 그 토끼를 살생하고 이런 거. 이 미망인의 엄마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얘는 아직 더 수행해야 돼. 그래서 말리는 거야. 이렇게 무식한 애를 데리고 갈 수 없어. 이런 얘기. 어머니 밖에 더 한층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다 했겠어요. 지금 이 애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얘는 전생에 자기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이 친정의 엄마는 완전 불교적인 입장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타고 나면은 얘도 그 죄를 씻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얘기지. 홍영마마 하듯 그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씩 둘씩 발생하지 않니? 얘보다는 우리 인철이 영혼 축원할 도리나 걱정해라. 이 인철이가 누굴까 그러면은? 뭐라? 그렇지, 죽은 아들, 미망인의 죽은 아들. 야, 인철이는 기왕 죽은 애니까 죄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얘가 우리 토끼 목도리를 존상 뒤에다가 감초만 뒀다면 모를까? 이 존상이 뭐였지? 아까 저기 뭐야? 관세음 보살상이야. 관세음 보살상. 젊은 별좌 얘기를 들으니까 어젯밤에 떡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 보살님 목에다 걸어놓고 물끄러미 바라다보고 있었다는구나. 더러운 것이 뭘까? 토끼 목도리야. 토끼 목도리. 미망인이 울며 미친 듯이 어머니, 난 이 애를 애당초에 생각이나 안 먹었으면 모를까. 한번 먹어놓은 것이라서 얘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지. 잃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주지스님, 아씨께서 진정으로 얘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고 놀이개를 삼으시려고 하지 말고 얘 마디마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리저리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너의 인형처럼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냥 냅두고 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라. 자기 한 몸의 죄만이 아니라 제 아비 어미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얘는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의 주의라고 사상이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날 붙잡는 거예요? 화내면서 시끄러! 수다스러! 시끄러! 이런 얘기야.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 선언하듯이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남편이죠. 미망인이니까 지금 남편 잃으시고 외아들마저 잃으신 것도 다 전생에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아씨 죄도 미처 벗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 도념이겠지. 도념이 되려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얘기 꺼내지 마세요. 주지 뒤도 안 돌아보고 원내로 들어갑니다. 단호박이네. 친정엄마도 뒤따라가고 미망인 주지의 말에 찔려서 전신을 부르르 떤다. 어떤 말일까? 어떤 말? 어떤 말에 찔렸을까? 미망인 너의 전생의 죄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했다는 거야. 이상한 스님이네. 자, 어디니? 불을 들고 여마다 놓친 사람처럼 털썩 나무 등걸에 주저앉아서 울어요. 어머님, 이대로 그냥 도망이라도 가시지요. 이미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 그렇게는 못한단다. 넌 이전에 남아서 스님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미망이? 아까는 막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왜 도념이한테 넌 여기 남아야 돼 라고 왜 얘기할까? 그렇지, 스님의 말. 전생의 죄 때문에
남편 죽고 요 말. 그 말 때문에 지금 도녀미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만 깜빡깜빡하는 법당을 또 어떻게 혼자 지켜요? 구준비가 내리는 밤이나 부엉이가 오는 새벽엔 무서워 죽겠어요. 어린아이다운 모습이죠. 근데 14살인데? 14살이 이런 거 무서워하나? 14살이면은 중1 아니야? 중1. 얘 애도 아니었구만. 14살이면. 너한테는 그게 숙명이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 미망인 도념을 누구에게 빼앗기듯이 세차게 안고 온다. 정심이 산문에서 나온다. 산문이 뭐냐면 절문이야. 절문. 절에 있는 문. 도념아 빨리 종쳐라. 네. 지금 도념이가 이 절에서 맡은 역할인 것 같아. 종치는 역할. 자, 산문 앞에 등잔에 불을 켜고 다시 원내로 들어갑니다. 내가 원체 죄가 많은 년이니까 너를 데리고 갔다가 너한테까지 무슨 화가 끼칠지 난 그게 무서워졌다. 어서 들어가자. 그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날 달 밝은 밤에 꼭 널 보러 올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미망인 우는 존엄을 달래가지고 원내로 들어갑니다. 주위는 차츰차츰 어두워지고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치는 종소리? 도녀미가 치는 종소리. 멀리 산울림, 초구, 나무를 안고 나와 지게 얹고 담배를 한 대 피웁니다. 휘날리는 초설, 눈이야. 일찍 내리는 눈.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고 있어요. 왜? 왜 초구가 슬픈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고 있을까? 왜 슬픈 표정으로 듣고 있을까요? 응? 종소리가 울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도녀미가 이 절에 남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초부는 도녀미가 밑에 내려가는 걸 도와주고자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토끼 잡는 것도 도와주고. 토끼 잡는 걸 누구한테 배웠겠냐고. 얘는 지금 나무꾼이니까 얘가 달려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슬픈 표정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종소리가 그치고 도념 고가를 쓰고 바랑을 걸며 얼머지고 깽매기를 들고 나온다. 스님의 복장이야.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잘 데도 없을 텐데 어딜 간다고 이러니? 응? 갈 곳이나 있니?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걸요 뭐. 얘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서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벌써 언제부터 나가려고 별렸는데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고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어요. 뭔 소리야 지금? 도망간다는 거야. 그지?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나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초부는 진심으로 도녀미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 볼까요? 34번 알맞은 거 찾는 겁니다. 인물들의 위선적인 행동, 위선적인 인물 없죠? 그리고 풍자적인 태도도 없고. 방백이 뭐냐면은 방백, 우리 희곡에는 대사가 있고 지시문이 있는데 대사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대화가 있고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지. 대화는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말이고, 이 독백과 방백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 독백은 우리가 보통 마음속에 있는 거를 겉으로 내뱉는 말인데, 요거는 옆에 있는 배우도 듣지 못하고 관객도 듣지 못한다고 약속된 말이에요. 실제로는 들려야지. 독백한다고 관객들한테 안 들리면 되겠어? 들리긴 하지만 저건 혼잣말이구나. 방백은 옆에 있는 배우는 듣지 못하고 관객들만 듣기로 약속된 말. 그래서 우리가 뭐 이강백의 결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 보면은 아니면은 우리 뭐였지, 원고지 이런 것도 배웠지. 거기서 막 장남 장녀가 막 관객들한테 해설해 주잖아. 그런 것들이 다 방백이야. 근데 여기는 방백이 없습니다. 다 대화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인물들 간의 입장 차이가 갈등의 주요 요인, 바로 누구? 주지스님과 미망인의 입장 차이. 그지? 데려가고 싶다? 안 된다. 이런 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5번은 향토적 어휘라는 거는 일단 사투리 있으면 되고, 아니면은 시골적인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 있으면 돼요. 근데 향토적인 어휘는 특별히 지게 같은 거 있나? 지게라는 거 있지만 서민들의 삶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5번도 지울 수가 있고. 35번 도념에 대해서 추리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이게 내용 추론입니다. 절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맞니?
절에서 도망가려고 예전부터 벼르고 있었지,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무섭잖아 절은. 무섭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적절한 게 되는 거고. 전에도 여러 번 절을 떠나려고 생각했다도 맞고요. 어머니에 대해 그리워하는 마음 지니고 있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랑 아까 이 미망이는 어머님이라고 했잖아, 그지? 다른 대상이 다른 대상. 이제 2번, 3번도 맞고 미망인의 수양 아들로 가는 것이 좌절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 때문에? 주지 스님이 얘기해서 미망인도 포기했잖아. 그래서 맞고 미망인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떠나려 하고 있다. 자, 미망인 만나러 지금 가출하는 거니? 아니죠. 엄마 아빠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알맞지 않고요. 도념에 대해서 추리한 내용을 옳지 않은 거 뭐야? 똑같은 거야. 응? 자, 그다음 37번. 자, 이런 문제 중요해.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문제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아, 근데 연출자의 주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작품의 맥락 문제야. 상황 판단하는 거예요. 아, 도념,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물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가 보통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어떤 인물들의 발화나 이런 게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떤 대사를 할 때 이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도념,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면을 지닌 인물로 연기해 주세요. 맞는 것 같고. 자, 미망인, 도념을 수양 아들로 삼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나 결국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로 연기해 주세요. 받아들이고 있지, 그렇지? 전생의 죄 때문이다. 막 아까 엄마도 이렇게 얘기해서 주지 스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네. 그다음 주지, 겉으로는 도념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3번이 알맞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진정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섭고 막 이렇지만 속으로는 도념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친정모, 도념의 행위를 매우 못마땅해 하며 미망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꾸짖는 역할. 지금 아까 이 도념의 엄마 아빠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잖아. 뭐 주지 스님도 그렇고 도념의 아빠는 사냥꾼이었어. 사냥꾼. 그래서 그 사냥꾼의 핏줄을 타고 나서 얘가 자꾸 토끼를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뭐였더라? 엄마가 스님이었나? 맞지? 스님이었어. 근데 둘이 눈 맞아서 도념이를 낳은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초부는 정이 많고 성실하며 도념을 아끼고 연민을 느끼는 모습. 성실한 모습은 열심히 나무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고. 38번. 기억에 나타난 주지 스님의 말하기 방식. 기억이 어딨니? 왼쪽 밑에. 아씨께서 서방님을 잃으시고 외아들마저 잃으신 것도 다 전생에 제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씨제도 미처 벗지 못하시고 이 죄덩이 데려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지? 그래도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상대방의 결정. 너가 지금 운명적으로 이런 운명이야. 그래서 내 말대로 해. 도념이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적성이전 하기 전에 우리 요 동행 작품 설명만 좀 해줄게. 작품 설명. 동행도 그렇고 저기 현대시 두 작품. 이 모르는 처음 보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현대 소설은 비형대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능에서. 그래서 이것도 너희들이 읽을 때 내용 파악이 잘 됐는지 한번 다시 볼게. 형사 신분을 숨긴 키 큰 사내가 있고 키 작은 사내인 억구가 동행이 돼요. 강원도에 눈 덮인 밤길을 걷고 있어요. 형사랑 억구랑. 춘천 근화동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어린 시절의 일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A 부분이 지금 다 어린 시절의 얘기야.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이미 한아름이 넘게 커진 눈덩이는 이미 바닥에서 뿌득뿌득 소리만 날 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눈덩이가 9살짜리 힘이 붙이게 크게 눈을 뭉쳤네. 그러나 예쁜 종종머리 계집엔 자꾸 더 굴리라고 하는 거야. 항아리만하게, 낯가리만하게, 산처럼 높게 아주 크게 하늘만큼 땅만큼 만들라는 거야. 억구는 그만 울상이 돼서 더 크게 만들 힘이 없거든. 이젠 손이 시린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종종머리 계집애가 저쪽에 손가락질. 얘가 문제지. 종종머리 계집애가 득수란 놈이. 득수. 자, 얘랑 얘
득수의 갈등 관계인데 중간에서 종종머리 계지대가 있어요. 득수란 놈이 이쪽으로 눈덩이로 굴려오고 있지 않은가. 득수의 눈덩이가 점점 커지더니 잠시 후에 억구 것은 될 것도 못 됐다. 비교도 안 되게 크다는 거야. 비교도 안 되게. 종종머리 계집엔 문제없이 득수편이 됐어요. 강아지까지 득수 쪽에 붙어서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그만 눈물이 징 솟았어. 더 참을 수 없이 손이 시려. 이런 부분 보니까 지금 억구는 장갑이 없고 얘는 장갑이 있고, 그지? 뭐 얘를 억구가 좋아하는지는 나오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억구 앞까지 눈덩이로 몰려온 득수가 씩 웃으며 파란 바탕에 노란 무늬 수놓은 장갑을 낀 손으로 억구 눈덩이 손가락 쥐으면서 놀리는 거지. 이게 조금의 이 계집애도 득수야, 제 거하고 막 싸워봐. 근데 나를 가리키는 그 계집애도 빨간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지요. 이 장갑이 계속 강조가 되는 거야. 부각이 되는 겁니다. 싸워봐. 누구께 이기나. 그러자 득수가 의기양양해서 자기 눈덩이를 억구 거 쪽으로 밀어왔어요. 억구는 자기가 만든 눈덩이가 저쪽으로 갈라지는 걸 보고 계집애가 손뼉을 치는 소리도 들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다시 현재 상황이죠. 위까지가 과거 회상이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득수놈의 장갑을 입에 물고 있더란 말이요. 헌데 입안에 분명 장갑뿐인 게 아니었죠. 난 그걸 뱉는 것까지 잊어버린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 뭡니까. 눈 위에 벌렁 낮아버졌던 득수가 제 손등을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기겁을 한 득수가 시뻘건 눈으로 놈이 커서 죽을 때도 역시 꼭 그런 눈으로 날 노려볼때다. 뿌르르 일어나서더니 아직 억구가 물고 있는 장갑을 낚아챘어요. 억구는 입안 가득히 괜 것, 피죠. 피를 눈에 위에 뱉었고 새빨갛게 물들고 입안에 기어든 피를 계속 뱉어내고 손등에 살이 떨어져 나간 득수가 펄펄 뛰면서 울어대는 걸 힐끔거리는 억주는 자꾸 침만 뱉고, 허나 이빨 사이에 낀 그놈의 장갑 시로레기는 영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 장갑 시로레기도 상징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억구는 걷기를 잠깐 멈추고 다시 현재 상황에 형사랑 걷는 상황, 침을 뱉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볼이 얼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지 더듬더듬하면서, 그때 마침 우리 아버지는 집에 없었어요. 난 계모한테 붙들려서 꼬박 이틀하고도 한나절을 광 속에 갇혀 지냈어. 캄컴한 광 속에 가만히 깔고 앉아 침만 뱉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득수란 놈의 장갑 시로레기는 어떻게 빼낼 수가 없습니다. 속에선 불이 펄펄 일고, 광속은 왜 이렇게 춥고 캄캄한지, 감옥소란 데가 이렇겠거니 생각했다 하면 알만한 거 아니냐. 자, 억구는 말을 맺으면 다시 눈 쌓인 고갯길, 이 공간의 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 이거는 우리가 뭐 발단, 전개, 절정 이런 게 있잖아. 그지?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보는데, 그의 양복은 온통 눈투성이야. 바짓가랑에선 대걱대걱 언 소리가 나고, 보도숲바를 지나 꽤 큼직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길 흔적이 보입니다. 공간이 달라졌어요. 자, 눈이 짜르르 떨어져 내려서 억구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난 기어코 득수를 죽이고야 만 겁니다. 왜 6.25 날릴 때 말이야. 파리 새끼 죽이듯 사람 막 죽일 때 보니 그놈은 왼손에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왜 왼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을까? 오른손은 깨문 거야. 오른손은 깨물어서 손에 장애를 입었겠지. 살점 다 뜯어져 나가고 이랬습니다. 왼손에 이때도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차마 그걸 벗겨버릴 수는 없었는데 우라통은 치밀더군요. 여하튼 난 득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허나 그뿐인 줄 아슈. 육친을, 즉 제 애비까지 잡아먹은 게 바로 나요. 자기 아버지도 죽었다는 거야. 이 최억구가 그런 인간이란 말이오. 자, 결국 이용당했다는 거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죽였어. 득수를 죽였어. 근데 이용을 당했대. 어릴 적부터 동네에 천덕이로 따돌림 당하던 자기. 천덕이가 뭐냐? 천덕꾸러기 같은 거거든. 따돌림 당하던 자기를, 따돌림 당했잖아. 심지어 강아지도 얘 편이었잖아. 그지? 따돌림 당하던 자기를 빨갱이들이 쉽게 이용했더란 얘기다.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이냐 하는 감투를 떡 씌워서, 그래서 결국 자기 부친까지 죽게 됐다는. 뭔 소리야? 얘가 빨갱이들이 억구를, 얘가 지금 가난한 철인 거야. 이 장갑이 있고 억구의 차이가, 얘는 가난하고 얘는 좀 얘랑 얘는 좀 부유하고,
이런 거야. 근데 지금 6.25 때 빨갱이잖아, 빨갱이. 사회주의자들, 그지? 근데 얘네들은 이 사회주의가 평등을 외치는 거잖아, 평등. 그래서 노비 계층이나 소장농 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토지라는 소설도 있으니까 토지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뭐 맨날 외치는 게 평등을 외치면서 토지 개혁을 해요. 토지 개혁 하면서 친일파 수청하고 악덕지주 처단하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이게 북쪽에서 먼저 실행이 된 거고, 이제 6.25 때 얘네들이 남쪽에 내려와서도 토지 개혁은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토지 개혁이 뭐냐면 땅을 다 걷어들여서 실제로 농사 짓는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소작농들한테. 근데 북쪽에서는 성공했지만 남쪽에서는 실패하고, 대신 요거는 가능했지. 그래서 이 억구라고 하는 얘도 신분이 낮고 못 사는 애니까 이런 애도 상징적으로 막 높은 감투를 씌워주는 거야. 이제 얘는 권력이 생겼지. 부하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 득수를 죽인 거지. 알겠죠? 근데 아버지 얘기는 자꾸 뭐냐? 자, 중략 뒷부분. 자, 이제 됐수다. 여기가 바로 큰 길입니다. 걸음을 멈춘 억구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소변을 봤다. 그의 말대로 그들은 그 험한 지름해제 눈길을 다 넘어서 절정을 좀 넘어갔나 봐. 큰 길에 다다라 있었던 것이다. 큰 길에 이르고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사와 살인자의 입장으로 데리고 가다가 넓은 길이 나오면서 입장이 이런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게 이런 식의 양상이 너희들 매미꽃 핀 무렵 아니? 거기서도 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처음에는 세로 이렇게 일렬로 걷다가 나중에는 가로로 걷게 되고 이렇게 달라지거든. 프린트? 아, 요거 동행? 동행 프린트가 없다고? 써볼게. 그래서 현대 소설은 너희들이 이런 시대적인 배경 있잖아.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 이게 현대 소설은 이런 역사적 상황을 다루는 게 아주 많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예요. 두 번째 페이지 뒷장. 자, 큰 길로 갔어요. 그래서 나란히 서서 걷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거야. 변화가 생겼다는 거는 얘가 이제 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뒤에 더 확실하게 나와. 그지? 자, 나란히 서서 걷습니다. 두 사내의 발이 터벅터벅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어요. 바람기가 조금 사라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 요런 계절, 이 눈발과 관련된 것도 작품의 전개 양상이랑, 그러니까 공간도 그렇고 이런 계절적 상황, 눈발 이런 걸로도 사건의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옆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졌습니다. 가지 위에 얹힌 눈무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좀 더 먼 곳에서 우지끈뜩 소나무까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억구가 느닷없이 큰 산의 앞을 막아서며, 그러니까 마치 억구도 뭔가 참았던 거, 감췄던 거를 다 터트리는 거야 지금. 선생, 내가 득수 동생 놈을 그 김득칠이를 어제 죽였단 말이오. 그래서 지금 잡혀가나 봐. 그치? 득수의 동생 득칠이.
얘도 죽였대. 억구가 다 죽였네. 이렇게 온통 논의했는데 그까짓 걸 숨겨서 뭐라겠소. 선생은 지금 아주 흉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있는 거요. 자, 날 어떻게 하겠소? 뭘 어떻게 이미 잡혀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키 큰 사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키 큰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잠바 주머니에서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어요. 그의 눈길이 억구의 깡뚱한 양복 윗주머니 불룩한 것에 가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난 술집에서 그 술집에서 난 놈한테 이기죽댔슈. 빈정거렸다는 거야. 그래, 자네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았겠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억구가 득칠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네 분명히 우리 아버지를 잡았겠다. 그래,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고마워. 요게 지금 이기죽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무슨 상황이야? 득칠이가 억구의 아버지를 죽인 거야.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형의 복수를 했겠지. 형의 복수를 위해서 억구의 아버지를 죽인 거야. 오케이? 근데 죽여놓고서 억구 아버지의 묘소에다가 또 벌초는 또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고마워는 빈정되는 거지. 방어적인 표현이야. 헌데 그 득칠이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지 나도 그걸 모르겠다. 내가 왜 득칠을 죽였는지. 왜 죽였을까 그러면은 아버지의 복수를 또 했겠지. 아직 들어보지 못한 풀이 죽은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키 큰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어. 이윽고 억구가 키 큰 사내 앞에 서서 몸을 돌리며 저쪽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바로 저 산에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어요. 가친이 아버지라는 뜻이 자기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야. 우리 조부님 할아버지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뭘 거기 가? 지금 잡혀가는 거면서. 아무튼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치워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 잔 올리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갇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펑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도 분명 풍년이겠다만. 이런 말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주 순박한 농부였던 것 같아. 성실한 농부였던 것 같아. 온통 관심이 이런 거에 있으니까, 그지? 하시면서 푹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라는 거는 그 전에 도망간 적이 있었다는 거지. 언제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인민군 치하에 있을 때는 얘가 부위원장 하면서 얘를 죽였잖아. 그지? 근데 6.25 전쟁 때 이번에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막 위로 올라갔지. 그때 얘가 도망갔다는 거야. 이런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아버지는 이런 이념이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득칠이가 죽인 거야. 오케이?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옆에 누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살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는 산등성 생눈길을 향해 몇 걸음 되다가 다시 키 큰 하늘을 돌아보면서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외아릅니다. 가셔서 우선 부장네 집을 찾아 몸을 녹이시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푹 몸을 녹이셔. 난 그럼 갈게. 나 갈게. 이상한 애야. 지금 살인자로 잡혀가고 있었는데, 그죠? 이 형사는 얘를 놔줄까 안 놔줄까? 놔줄까 안 놔줄까? 놔주잖아. 산등성이를 향해서 요란하게 대검거리면서 가잖아. 그치? 왜 놔줬을까? 얘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놔주는 거야. 이겠죠? 근데 뭐 하러 가 얘는? 죽으러 가는 거야. 아버지 옆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27번은 4번인데, 3번 같은 선지를 보면은 미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했다라는 건 어린 나야, 어린 나. 어린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겁니다. 4번 대화를 통해서 특정 인물, 억구의 삶의 이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8번은 A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장갑 실오래기는 사건에 대한 억구의 후회와 득수를 향한 죄책감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안 빠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치? 질긴 악연 같은 걸 상징하는 거야. 질긴 악연. 그래서 이 실오라기가 끝까지 이어져 있어서 결국 얘를 죽이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죠. 니은 직유법 파리새끼 죽이듯. 그래서 시대적 상황 6.25라는 시대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30번에서는 5번에서는 C에서 D로 이동은 두 사람 이 형사와 억구의 긴장이 다시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억구가 형사한테 저기 가서 좀 몸 좀 녹이세요 라는 거는 얘도 역시 형사를 배려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긴장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윤동주의 병원이 있고 박제삼의 산에 가면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빠르게 한번 보면은 이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서 병원은 공간이네.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아니, 젊은 여자가 시적 대상이야. 시적 대상. 근데 얘가 흰 옷, 지금 다 붉은 글씨니까 하얀 다리.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지. 그러니까 얘 지금 환자야. 어디 아픈 여자야. 그래서 이 흰 옷과 하얀 다리 이런 거는 이 젊은 여자의 병약한 이미지. 어딘가 아픈 모습 이런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거고. 근데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아. 이 젊은 여자의 외로운 처지인데 나비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아요.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자, 나비 한 마리 없어. 그리고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조차 없어. 그러면은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가 바로 뭐야? 젊은 여자야. 젊은 여자. 살구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니까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찾아오는 사람 나비 한 마리도 없고 여기는 바람도 없고 비슷한 처지가 되는 얘기죠. 자,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가 이번에는 화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자에 대한 나의 이야기야. 어떤 아픔을 오래 참다가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어.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거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대. 그러면은 나의 병은 육체적인 병이 아닌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정신적인 병인 거야. 나는 분명 어디가 아픈데. 정신이 아픈 거야. 이 지나친 시련, 피로, 요게 이제 이런 거지. 시련,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화내서는 안 돼. 누구한테? 늙은 의사한테. 나는 아픈데 왜 아픈 데가 없다고 그래? 근데 화내서는 안 돼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다 가슴에다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이 금잔화라는 꽃은 요거랑 대비적인 색채. 그럼 얘는 생명력의 회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소망이죠. 그 여자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라는 거였고. 자, 박제삼의 산에 가면 요게 좀 더 어려웠을 거야, 그지? 요게 좀 더 어려워요. 위에 있는 거는 그래도 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자, 산에 가면 우거진 나무와 풀에 후덥지근한 냄새. 요 이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요 후갑적인. 후덥지근. 원래 후덥지근이 아니라 후텁지근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만 놓고 보면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작품의 맥락으로 판단해야 돼요. 후덥지근한 냄새. 요게 핵심이야. 홀령도 눈도 코도 없는 것에 흙냄새까지 서려 있는.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 자, 이 후덥지근한 냄새가 목숨의 골짜기 냄새래. 근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여기다 하고 눕고 싶은 그런 냄새야. 눕고 싶은 거야. 자, 한동안을 거기가 어디? 이런 냄새가 나는 산이야. 냄새가 나는 산. 거기서 내 몸을 쉬다가 오면은 쉬던 그때는 없던 내 정신이
비로소 풀빛을 띠면서 불빛 동그라미, 나뭇잎 반짝거림을 띠면서 반짝거림 동그라미, 내 몸 전체에서 정신의 그릇을 넘는 정신이 되돌아온다는 거야. 이런 후덥지근한 냄새를 나게 한다. 그럼 여기서 이 후덥지근한 냄새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네요. 그렇지? 어떤 이런 뭐 생명력의 이미지 혹은 정신줄을 되돌아오게 하는, 거기 있을 때는 모르지만, 거기서 쉴 때는 모르지만 내려와 오면은 정신의 그릇을 넘는 이런 후덥지근한 냄새를 나게 한다.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31번 말씀하면 됐고, 지금 뒤에서 뒤에 문제가 없네. 어디 갔어? 문제 다 복사 안 했네. 문제 그냥 풀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자, 하나 더 중요한 걸 할게요. 어디? 아니다.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요거 지금 문학 작품 요 프린트 있잖아. 여기서 적성 이전부터 숙제로 해오고, 그리고 3주차에서 나머지, 여기는 문학도 있어요. 3주차에 나머지 문학이랑 이렇게 다 숙제로 해오면 될 거야. 숙제는 이렇게 2개. 그리고 저기 뭐냐, 다음 주부터 너희들 실기 특강 시작되잖아. 실기 특강 시작되면 이 피드백 시간을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워낙 너희들이 실기 나가는 게 다양해서.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오면 돼. 아무 때나 지금. 왜냐면 우리 반도 그때는 자율 피드백으로 할 거거든. 수시로. 너희들 실기 없는 날 이럴 때. 알겠죠? 그럼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은 질문하세요. 어떤 거? 자동차. 12번은 맞아. 맞아. 다 맞았나? 다 맞은 거야? 네.